네, 오타니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몸값이라고 하나요? 뭐 연봉 같은 것들이,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아마 만약에 언론계에서 또 그런 연봉 경쟁이 있다면 가장 높은 연봉을 또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하지 마시고, 그럴까요? 죄송해하지 마시고, 맞춰드려요, 그냥 연봉을. 예. 오타니처럼. 못하니 급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국내 최고 수준을 참 저희가 너무 참 죄송한 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의 취재력 그리고 분석력, 또 수많은 우리 취재원들이라고 하나요? 뭐 그분들과의 또 관계들, 정말 깊이 있는 또 뉴스들 오늘도 좀 전해주실 거죠? 진정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 상황부터 뭐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과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네. 0.39%, S&P 500은 0.56% 상승했습니다. 사실 FOMC 앞두고서 그냥 눈치 슬슬 보면서 약간 그 학생주임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냥 오냐 안 오냐 망 보면서 마지막 놀이를 좀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나 전망치가 지금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 같은데 2번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망이라 그러면 증시가 약세를 보일 법도 한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증시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도 슬금슬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엔비디아 GTC가 뭐 따로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 네. 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장중 한 3% 이상 하락하다가 뭐 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요 AI 서버를 거래하는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9%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까 설명 주셨던 일본 금리 얘기를 뭐 상세하게 전문가분이 해주시겠지만 네. 그 뉴스 자체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스트레이트한 뉴스를 좀 전해드릴 텐데 어제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져 갖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말은 계속했거든요. 네. 말은 계속했는데 이게 금리 정상화다라고 해서 우에다 총리가 좀 말을 조금 해놓고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왜 그런 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과 하락 폭을 그 밴드를 이렇게 좀 약간 늘려놔갖고 올라갈 맞아요. 수 있는 폭은 우리가 좀 확보해 놓겠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전에 0.25까지는 봐줄게, 0.5까지는 봐줄게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늘렸었는데 네. 그거 말고 그거는 진짜 그냥 올린 거죠 이번엔. 그거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었는데 그거를 올렸을 때 뭐 앞으로 좀 올리겠다라고 좀 말 정도를 할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2007년 2월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거고요. 네. 마이너스 금리는 8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8년 만에. 근데 여기에서 좀 그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수사죠. 네. 아까 금리 인상은 이제 경제적인 이벤트라 그런다면 정치적인 수사로서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끝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20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23년이나 했어요. 근데 디플레이션을. 그냥 그렇게 보통 잡을 수가 그래요? 있죠. 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기시다 정부도 인기가 진짜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 경기는 이전에 비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임금도 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네. 주가 지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기시다 정부는 되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네. 미국의 경기도 좋고 주가도 되게 좋고 근데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제일 못한 게 그럼 뭐냐 그러면 경제 정책이다. 근데 전 세계에서 경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대통령이 지금 평가는 경제 제일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게 얼마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0.1% 포인트? 0.1% 포인트. 예.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0%?
아, 전에가 이제 마이너스 0.1%인데 예. 0.1%포인트 올려서 이제 제로 됐네.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수익률 곡선제요. 이렇게 올라가면 누르는 거. 그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좀 2% 이상 빠지면은 그냥 ETF로 지수를 매입해버리는. 네. 좋지 않습니까? 아,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중앙은행에 그냥 주식을 사버리는. 진짜 적극적으로 하네요, 그죠? 일본이. 네, 근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일본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통화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경기가 조금 회복될라 그러는 순간 금리 네. 올렸다가 푹 꺼지고 어허.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2000년에 정책 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하고서 바로 2001년 IT 버블이 꺼지는 바람에 네. 그게 한번 금리 올려 볼까요 했는데 미국에서 IT 버블 딱 맞아가지고 팍 맞아갖고 그나마 불씨 살짝 올려놨더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작을 떼는데 네. 마른 장작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젖은 장작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른 장작 해가지고 불씨 기껏 말려가지고 불씨 살짝 붙이려 그랬는데 뿌랴 그러고서 물 부어버리는. 아, 그런 상황. 예, 예. 아. 그래가지고 2000년에 한 번 올렸다가 네. IT 버블 꺼지면서 일본 경기 확 다주 죽어버리고. 아, 그랬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서 2006년에 다시 한번 야 우리 한번 좀 이제 장작이 좀 마른 것 같으니까 불 좀 붙여볼까 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금리를 2번이나 올렸어요. 음. 근데 그리고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라 그래서 금리 조금 올렸다가 맞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다가 좀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리는 거군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 0% 올려놓고서도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역할을 다 하긴 했지만 네.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이어질 것이고 뭐 향후 인상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임금입니다. 임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춘투라고 보통 불리는 네.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뭐 최근에는 예전에는 춘투라고 불렸던 그 봄에 임금 인상하는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임금 인상률이 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최고치인 5.2%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도 4.42%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 상승하면서 22개월 연속 2%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상승했고 임금은 한 5%. 예. 아, 그럼 바람직하네요, 일본에. 그렇죠. 임금 오른 게 물가보단 더 오른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물가 오르는 게 걱정이 아니고 네. 그게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걔네는 올려서 2%가 된 거고 네. 미국이나 한국은 내려서 2%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임금이 그만큼 받쳐주면 네. 구매력이 그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임금을 올린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고 구매력이 늘어났으니까 물건을 더 사는 요 선순환 구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되는 게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상장사 한 1000여 곳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 전망치가 43조 4,390 그러니까 3년 연속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해주실 건데 네. 어제 시장 상황만 보면은 네. 원래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우리 환율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올린 나라의 환율. 네.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저 통화 더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N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N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왜? 한 149엔 정도 움직이던 게 150엔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뭐 그 정도 올린 거에는 큰 영향이 없다. 큰 영향이 없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 일본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근데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
우리의 임금은 또 그렇게 오르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일본은 물가보다 임금이 훨씬 더 올랐고. 예. 네. 그런 상황에다가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래 증시는 안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쁜 모습이에요. 일본의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좀 여러모로 괜찮은. 그러니까 어제의 그 팩트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네네. 예쁘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0%대 물가였거든요. 네. 계속 0%대 물가였어요. 그냥 금리도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통위원하고 얘기하다가 금통위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금리 좀 올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됐던 지난번에 그런 상황은 되게 나쁜 거죠.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이 돼가지고 경기가 참 좋아서 아유 이 정도 경기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너무 뜨거울까봐. 예. 네.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되게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금통위원이 얘기했던 좀 예쁜 상황의 모습을 어제는 보였다. 일본은. 예. 근데 구조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될지는 그죠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웬만하면은 그 뉴스 삼할 때 너무 많이 회자됐던 뉴스들은 조금 빼려고 피하려고 하거든요. 하시죠. 네. 근데 어제 제가 요새 인공지능 반도체 관심 많아서 그런가 그냥 하루 종일 취재원들하고 카톡하고 그러는데 다 인공지능 GTC 얘기였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블랙웰을 선보였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블랙웰. 블레벨? 블랙웰. 블랙웰. 네, 아. 근데 요게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름 얘기할 때 H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H백은 호퍼 아키텍처예요. 호프? 예, 호퍼. 호퍼. 예, 그레이스 호퍼의 호퍼.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설계도 기반의 하나의 설계가 나와서 이제 그거에 이제 모델명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그쵸, 새로운 그쵸. 설계가 하나 나오면 또 그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델명 또 쭉 나오고 맞아요. B100 뭐 B200 이렇게 또 나오겠군요, 그러면. 정확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한 칩 이름은 B100. B100. 예, 아키텍처 이름은 블랙웰. 이렇게 RB100. 됩니다. 네. 예, RB100. 근데 여기서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트랜지스터 개수도 굉장히 많은데 네. H100이 800억 개고 B100은 2080억 개. 뭐가 트랜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넣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뭐 훈련 트레이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 8,000개 GPU 써서 90일이 필요했지만 H100 기준 네. B100의 경우에 같은 기간에 2,000개의 GPU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와. 8,000개 쓰던 게 2,000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예. 4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전력 소모도 15메가와트가 필요했다면 네. B100은 4메가와트로 줄었다. 이것도 4분의 1. 전력도 줄어들고 예, 전력 예. 소비도. 그리고 H100이 속도를 연산 속도 기준으로 하면 4페타플롭. 이거 숫자라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네. 페타플롭은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좀 계산 많이 하는데. 예, 근데 4페타플롭인데 블랙엘은 20페타플롭으로 5배가 향상이 됐다. 전력은 적게 먹고 성능은 훨씬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발표됐던 내용이라든지 그 기사 나온 것들만 가지고는 네. 사실 좀 실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던 거 뭐였냐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네. 이게 칩 두 개를 연결을 했거든요. 네. 칩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칩 하나로 만들 때보다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칩 두 개를 하게 되면 칩 하나로 그 정도의 성능을 내는 거하고 네. 만약에 칩 하나 가지고서 그 정도 성능 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게 정말 개선이 된 건데 음. 칩 두 개로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연산 속도가 나더라도 이 그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칩하고 칩에서 뭐 그냥 생각해 보더라도 칩 하나 있을 때 여기서 데이터 움직이는 거하고 칩 두 개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 움직이는 거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칩 자체로는 뭐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는 있으나 그 결국 이제 결과가 나오는 처리 속도까지 계산해 보면 과연 그 속도가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개선된 건 맞지만 네. 진짜 그
V100에서 A100 갈 때만큼 엄청난 격차.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쟁 회사들하고의 격차가 조금 좁혀진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맞는데 네. 다른 회사들도 AI 반도체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격차가 좀 좁아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와요. 아, 그 정도. 약간 실망스럽네, 그죠? 그쵸. 그 슈퍼칩은 맞지만 네. 그 격차는 조금 좁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그 AI 반도체의 서버 정도를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컴퓨터라는 거는 CPU가 있고 GPU는 컴퓨터에다 갖다 꽂는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그레이스 아까 제가 그레이스 오퍼가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만든 CPU 이름이 그레이스거든요. 네. 근데 그레이스 CPU와 이번에 그 B 프로젝트 B100 네. 블랙웰. 예, 네. 요거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버가 있으면 네. 인텔의 CPU가 있고 거기에다 H100을 꽂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가 연산을 잘하게 도와주는 부품으로서의 GPU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주도권이 절로 넘어가서 네. GPU가 잘 작동하게끔 만드는 CPU를 낀 컴퓨터. 요런 플랫폼이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었군요. 그래가지고 네.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게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좀 다른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로봇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그루트 그 나무 이 그루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루트? 예 아, 그루트 I am 그루트. 뭐 그게 있잖아요. 네네. 뭐라 하면 맨날 그루트만 하는 네. 요런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로봇을 훈련하는 플랫폼이에요. 로봇을 훈련시키는.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야금야금 자기 고객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훈련시키는 그런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GPU를 사서 네. 클라우드 업체가 네. 클라우드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하고 네. 그럼 손님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려 그러면 클라우드에 가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현재의 경쟁 구도예요. 네. 근데 칩을 파는 엔비디아가 자기네가 훈련 플랫폼을 만들 테니까 훈련하려면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큰 고객인 아마존을 제껴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전에 바이오니모라고 바이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직접 오세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로봇 하실 분 저희한테 직접 오세요를 한 거예요. 로봇 훈련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예.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칩 만들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만듭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도 그러면 그 거기 사티아 나달리 같은 경우도 네. 그 좀 불만이죠. 니네 집 사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내가 네 집 사준 게 몇 갠데 생각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티아 나달라가 성명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발전된 인프라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가장 발전된 인프라는 뭐냐? 이번에 GB200이 나왔으니까 네. GB200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 전 세계 모든 조직에 AI에 대한 약속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어쨌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B2B잖아요, 그죠 사실. B2B지 뭐. 그쵸. B2C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자칫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사들이 순간 또 돌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 상황 예. 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을 좀 주신다면 네.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지 얘가 여기서 날리면 뒤에서 찌르고 뭐 이런 상황들에 네.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 나왔습니다. HBM, 삼성전자 HBM. 네. 그 어제 그 미디어, 그러니까 공식 발표에 나왔던 건 아니고 끝나고 미디어데이 하는데 삼성전자 HBM 안 쓰냐 그랬더니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라는 음. 얘기를 젠슨왕이 좀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또 전문가들 모셔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좀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프로그램이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네네네.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주주들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서 대주주가 소액 주주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든지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전에 야 뭐야 그거 밸류 프로그램 잘 만들면 표창장 준다며 뭐 참 잘했어요 찍어준다며 포도알 준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네. 때문에 되게 실망들을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은데 이게 별도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주주환원 잘하면 세금 깎아준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배당은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세 다 내고 난 돈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배당 많이 하면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배당을 많이 해서 뭐 혜택을 받는다 치고요. 그럼 나는 그런 생각 바로 들잖아요. 배당 받는 나는 네. 이게 배당 소득세가 15.4%입니다. 근데 15.4% 그래갖고 배당 그 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배당을 돈 많이 버는 분들, 우리 큰 손들은 네. 배당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주가 오르는 건 좋아해도. 예. 네. 왜냐면은 배당과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최대로 치면 거의 49.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네네. 내가 이거 진짜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주주 여러분들 드리면 그 나라에서 다 뛰어간다. 차라리 이거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낫다. 그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최상학 부총리가 배당 획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경감하겠다라고 하면서요. 4월 수치 같은 중이나 건 안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일정에 대해서는 이 의견들 어떤 대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분리과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배당소득세하고 좀 종합과세 분리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4월 중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중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기업이 밸류업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정부가 이런저런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게 좀 지난번에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 투자자들 보시기에 이번 조치는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죠? 뭐 이런 거 하게 됐을 때 그럼 줄어드는 뭐 세수 같은 건 어떻게 또 메꿀 건지 아니면 그 이익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줄어들게 하는 거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들만 또 특혜를 받고 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 요건 이제 한 4월쯤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4월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뭐 고쯤이라고 조만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